빅데이터는 아마 아시는 요번 주제고 데이터 R&D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저기 떠드는데 그게 호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계기로 좀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데이터 R&D라는 걸 붙여봤습니다. 여기 이제 타임은 우리나라로 잡아져 있고 60년대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로 들어가고 그 대중산업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고 결국 우리나라는 대중이라는 어떤 개체를 60년대부터 찾게 됩니다. 여기 이제 파레토의 법칙에서 80-20 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90년대 우리나라가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초고속 통신망 위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요게 이제 대중을 벗어나서 롱테일 이론이 나오면서 2005년도에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면서 실질적으로 개인이라는 개체를 찾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전까지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게 이제 미덕이었는데 사실은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그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는 게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개인과 대중에 대한 어떤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14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데 지금 뭐 보면 빅데이터, IoT, 차세대 분석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좀 더 고도화시키는 뭔가를 고도화시키는 기술인데 사실 제가 바라보는 미래는 요거 이제 제 용어입니다. 제가 요거 2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최적화 사회가 될 거다. 정보 사회는 끝나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정보 사회가 지금 정보 사회라는 거는 산업 사회에서 픽스되어 있던 프로세스가 오프라인의 프로세스가 컴퓨터 안에 그대로 매핑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가장 최적의 거를 찾아가는 사회라는 게 제가 규명하는 앞으로의 사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미래의 사회를 좀 더 바라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 환경이 인구 감소, 노령화, 다문화 가정, 뭐 세계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직시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고 계속 불확실성이 증가되면서 고위험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래를 두 가지 용어로 규명해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높아질 거고 불확실성이 높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과거를 바라보면 우리가 산하 제한 정책을 잘못 세웠죠. 그 인구 감소율에 대비해서 산하 제한을 너무 늦게 푸는 바람에 지금 미래의 어떤 노동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똑같은 그 잘못된 거를 지금 또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동화, 정보화를 하면 젊은이들의 직업 기회를 잃어버려서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10년 후에 보면 인구 감소가 돼서 사회가 지탱될 정도의 인력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인력 문제가 일자리 문제가 문제지만 10년 후에는 인력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될 거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지능을 가진 그 기계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지금부터 해야 10년 후에 그게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 사회는 우리가 과거에 흘러온 거 보면 IT 기술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지금 우리는 데이터 중심으로 넘어갔다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웹 기반으로 보면 단순 전달해서 공유해서 이제 분석 예측으로 그래서 지금 웹 3.0과 데이터 중심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앞으로 우리 사회라고 보시면 요게 이제 지칭하는 게 오늘의 주제인 빅데이터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이후에 우리 인간한테 영향을 준 가장 큰 기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빅데이터를 정의해보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의를 드리면 바로 요겁니다. 바로 이 원석입니다. 저예요, 저. 네, 저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고요. 원석과 같은 그 돌로부터 가치 있는 지식을 꺼내내는 게 이제 빅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정의를 해보면 저는 빅데이터를 이런 발자취 데이터라고 봅니다. 족적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 발자취 데이터 하나하나를 모아서 그림 짜집기를 해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컴퓨터 쪽에서는 뭐 재료나 이런 쪽에 나노 사이언스 있듯이 컴퓨터의 나노 사이언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왜 세컨드 웨이브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퍼스트 웨이브는 90년대 중반에 왔었어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와 함께 인공지능이라는 게 가트너의 7대 기술, 뭐 세계 7대 기술로 이미 벌써 한 번은 그 왔다 갔지만
그때 DW 분석계들이 막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둡 기술이라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빅데이터 기술을 조금 더 규명해 보면 이쪽 보시면 이게 이제 공룡이죠. 근데 지구상에 계신 어떤 사람도 공룡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공룡이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바로 이 발자취 데이터를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얘도 빅데이터냐? 근데 사실 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남의 통영인가요? 거기 공룡 발자취 하나만 나와도 전 세계에 공룡 연구하시는 분이 다 와요. 그만큼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가설과 수많은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공룡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빅데이터 분석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 이게 지금 빅데이터 하면 맨날 나오는 구글에서 독감 추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보건당국이 했던 거와 15일 차를 두고 거의 그 패턴이 똑같다라는 게 지금 몇 년 전에 발표됐던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은 같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5일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보건당국은 15일 이후에 하니까 액션이 불가능한 거고요. 그 구글에서 키워드 검색은 즉시적으로 가능하니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그 즉시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의 밸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제일 이제 보기 싫으신 기술 하시는 분들은 빅데이터 뭐냐, 하둡에 뭐 맵리디스에 노에스QL 이런 얘기들 다 하시는데 사실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지금 현재의 기술이지 내년, 내후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이 기술이 그대로 남을 거냐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 인터넷을 봤을 때도 계속 기술은 변할 텐데 빅데이터에서 가장 코어적인 거는 병렬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걸 이해하시기 제일 좋은 게 요 손오공입니다. 손오공. 손오공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분신술을 하죠. 그래서 쫙 사람이 여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쫙 이게 이제 맵을 쫙 해서 병렬 처리를 해서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빅데이터의 코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가 아까 왜 거창하게 산업화 시대부터 나왔냐면 사실은 산업화 시대에 인류한테 가장 준 가치 있는 것들은 분업입니다. 분업. 그것도 수직적 분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파이프라인처럼 돼서 자기가 하는 일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 내에서 어떤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전문성이 높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게 좋아졌는데 그걸 그대로 매핑한 게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간의 벽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보화 사회의 어떤 업무 형태는 수직 분업적 데이터 활용을 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프로세스 드리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나쁘냐? 우리가 이거 잘 쓰고 있어요. 전자정보 다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급자족을 한다는 거죠. 내 데이터를 나만 써서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옛날 보면 데이터에 있어서만큼은 농경사회다.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농경사회고 왜 자급자족만 한다. 이 자급자족이 왜 나쁘냐면 그럼 프로세스를 지원할 때는 너무 정확한 데이터고 즉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분석이나 예측 또는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내 거를 암만 분석해봐야 인사이트가 안 나옵니다. 왜? 어떤 공장에서 10년 일한 사람만큼 못해요. 제가 작년에 빅데이터 가봤더니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왜? 그들은 벌써 10년 동안 분석을 했던 거죠. 자기 데이터를. 그래서 자급자족 한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몰랐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결국은 빅데이터에서 해야 될 일은 남의 데이터를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조직 간의 벽, 어떤 회사 간의 벽들을 다 허물고 데이터 레이어에서 서로 유통이 되는 공유가 되는 그런 형태가 돼야만 확실하게 빅데이터의 어떤 엣지를 가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수평 협업적 데이터 활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활용은 데이터 드리븐이다. 어떤 프로세스에서 이 활용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데이터를 연결했더니 이런 게 나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로 가야만 확실하게 미래의 어떤 데이터 활용이 될 거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이미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이 데이터 저널리즘 여기 뭐냐면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를 안 다닙니다. 그냥 책상 위에서 기사를 써요.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기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미 벌써 생기고 있고 KBS는 국이 벌써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데이터 공개되면서 상당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에서도 데이터 리글리즘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로그나 이런 것을 가지고 법적인 판단을 하겠다. 뭐 아직은 뭐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그리고 뭐 이번 월드컵에서 이영표 뜬 것도 제가 이렇게 봐도 이 사람은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초보적이지만 그리고 뭐
독일 대표팀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 그 센서를 달아놓고 이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뛰는지 또는 어디에 뛰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런 수평 협업적인 데이터 활용을 앞으로 계속 부추기는 그런 게 될 텐데 과연 우리나라가 전자정부가 이러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앞으로 가야 될 일이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럼 결국은 자급자족적인 데이터 활용해서 데이터의 유통, 남의 거를 내가 가져오고 내 거를 남한테 유통시켜서 나와 연결된 어떤 데이터들이 하나의 틀에 들어가서 분석이 됐을 때 내 데이터만 10년 분석한 거로 못 찾았던 어떤 인사이트들을 창의적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가 될 거고요. 결국은 내 밭에서 만들어진 요 감자, 흙 묻은 감자를 마켓에 팔기 위한, 유통시키기 위한 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게 결국은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R&D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극렬적으로 보면 오늘의 주제인 데이터 보안 이쪽 부분인데요. 작년에 사실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빅데이터 되게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서울시 심야버스 뭐 이런 것들이 막 뜨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희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올 초에 이 전산대란 터지면서 다 수그러들었습니다. 왜?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누구도 이제 막 빅데이터 유통해야 돼 이런 말하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정보와 빅데이터는 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같게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빅데이터 분야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이제 보시면 빅데이터는 빅브라더 또는 뭐 개인정보를 꼭 활용해야 되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의 동전의 양면이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우리가 화재랑 똑같은 거죠. 불은 잘 쓰면 우리한테 좋지만 잘못 쓰면 뭐 화재를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자력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위험한 원자력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주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한 프로세스에서 쓰면 좋게 되고, 그게 그냥 막 사회에 나다니면 나쁘게 되는 거죠. 그런 그 개인정보를 우린 지금 아무런 그 개인정보의 특징이나 이런 거에 대한 R&D를 하지 않고 이걸 사회에 내보낼까 말까 이걸 자꾸 논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걸 사회에 반영할 거냐에 대한 정책은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기술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로 약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거를 실제로 어떤 안전한 데서 해보는, 이게 이제 데이터 R&D다라고 저는 규명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R&D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은 다음에 그걸 안전하게 쓰도록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빅데이터 시대에 훨씬 더 좋은 그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데이터 R&D의 필요성이란 우리가 하드웨어 중심일 때 하드웨어 R&D를 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거를 마켓에 내보냈고요. 소프트웨어 중심일 때는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 위에 올려놓고 이 두 가지 R&D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마켓에 내보내서 팔았어요. 좋은 건 더 많이 받고. 근데 왜 우리가 데이터 중심, 데이터 시대인데 왜 데이터 R&D를 할 생각을 안 하는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위에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올라오게 되고 이 위에는 사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라는 거는 정보화 사회 위에서 최적화 사회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이런 레이어 속에서 같이 돌아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R&D를 안 하고 있어요. 작년에 사실 왜 작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작년 여름에 미래부에서 ICT R&D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TF 팀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냥 소프트웨어 팀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 과장님한테 빅데이터 팀 TF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작년에 되게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 데이터 R&D를 좀 해야 돼. 그리고 그 팀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당시에 그 같이 있던 TF에 보면 애출에서 오신 분,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 그분들이 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하신 분들이죠. 데이터는 저만 혼자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분들이 왜 이상한 거를 여기에 가져오느냐. 그래서 사실 저 혼자 생뚱맞은 사람이 대석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15대 서비스가 뭐였냐면 실버케어, 맞춤형 실버케어, 맞춤형 의료 서비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바라볼 때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하는데 의사 한두 명 갖다 놓고 컨설팅해서 그게 과연 나올까요?
실버 서비스를 하는데 그게 과연 나올까요? 소상공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냥 전문가 한두 명 갖다 놓고 도메인에 대한 널리지를 반영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엄청난 양의 의료 데이터가 심평원에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 R&D를 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좋은 활용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남이 안 가진 소프트웨어 피처라든지 하드웨어 피처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데이터 드리븐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고 이걸 지금 우리나라 지금 빨리 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의 한 예가 여기 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와 빅데이터의 개인정보는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빅데이터의 개인정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식별 정보, 주민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은행 구자.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죠. 나가면 대출이 되니까. 그다음에 개인 생활 정보. 이건 위치 로그입니다. 로그. GPS 로그라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음악을 들었는지 또는 내가 어떤 걸 샀는지 이런 구매 내역입니다. 사실은 이 개인 생활 정보는 식별 정보보다는 이걸 가지고 가서 대출 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사생활 정보다 보니 사생활이 유출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거보다는 좀 덜한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섞어서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생활 정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저 강남에 가서 쌍꺼풀한 여자 그러면 식별이 안 됩니다. 여러 명이에요. 근데 저기 뭐 남쪽에 작은 섬에 가서 쌍꺼풀한 분, 그럼 한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다 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그런 포텐셜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좀 구별해 쓰자. 근데 이걸 왜 오해를 하냐면 빅데이터 분석은 개개인의 식별 정보, 주민번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있으면 좋아요. 연결해야 되니까 키로. 근데 꼭 주민번호 아니어도 연결할 수 있는 키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은 개인의 식별 정보가 꼭 필요하다. 분석할 때 꼭 개인이 있어야 된다. 요거 왜 나오냐면요. 사실은 요거 때문에 나옵니다. 금융기관이 했던 게 CRM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의 대상은 꼭 개인이었고 분석의 결과를 그 개인한테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가져가야 됐어요. 지금도 분석하는 80% 이상의 분들은 개인 식별 번호를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제 CRM을 포기할 때가 됐다. 왜? CRM은 개인의 정보를 끝까지 가져가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금융이나 제한된 데 쓰지 않을 때, 빅데이터 쓸 때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밑에 사생활 정보는 곧 개인 식별 정보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똑같은 음악을 듣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고 쌍꺼풀 수술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있다는 것만 보장한다면 개인의 식별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개인정보는 우리가 지금 현재 빅데이터의 개인정보가 아니라요. 개인정보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이 옵트인, 옵트아웃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옵트인 방식을 써요. 이건 뭐냐면 개인정보가 들어올 때, 입력될 때 허가를 받고 저장할 때 허락받고 분석할 때 허락받고 활용할 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네 단계에 다 그 개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건 빅데이터 분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분석할 걸 미리 결정하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죽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옵트아웃을 씁니다. 활용할 때만 허락을 받는 거. 그 개인이라면. 개인이 아니라면 그거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구글 같은 데는 나우 서비스 같은 게 사실은 가능한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정보 활용 방식이 원시적으로 인플레이스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운영계에 있는 개인정보를 그대로 쓰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게을른지 몰라도. 근데 사실은 데이터 R&D를 통해서 그거를 다 솎아내는 방식을 옵트원, 제가 이름 붙였고요. 얘는 뭐냐면 개인 식별 정보, 개인 생활 정보들을 다 변형을 해서 특정 개인이 지칭되지 않게 하는 정형, 단정형 데이터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비식별화와 검증을 거쳐서 유통까지, 이걸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칙은 뭐냐면 데이터에 있는 유일성을 제거한다. 왜? 주민번호와 같은 거니까 하나로 유일한 건 다 제거한다. 동일성 제거. 데이터에 있는 쌍꺼풀 수술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거해야죠. 노이즈를 넣든지. 그다음에 연속성 제거입니다. 이거는 잡지처럼 퍼블리싱을 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인플레이스를 쓰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 빅데이터 퍼블리싱해서 잡지를 팔고 다음 달에 빅데이터 퍼블리싱해서 다음 주에 팝니다. 근데 같은 대표 레코드로 군집된 애를 아이들이 똑같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럼 5월 달에 매핑된 사람과 6월 달에 매핑된 사람이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개인을 식별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원칙을 하에서 옵트원을 제가 작년에 사실은 얘기를 했고 지금 주머니 서랍 속에 있습니다. 왜?
R&D를 안 해서 그래요. 저도 제안만 했지 실제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펩시 챌린지처럼 실제로 이 방식을 썼더니 개인정보가 안 빠져나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더라.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데이터 R&D다. 그래서 옵톤 방식은 이런 인플레이스 쓰는 게, 이 안전공간에서 가공을 하고, 그죠? 지금 운영계에 이미 다 있어요. 개인정보가. 안전공간에서 가공을 한 다음에 다 가공이 된, 개인정보가 다 탈취된 다음에 데이터를 CD와 같은 형태로 유통을 시키자라는 겁니다. 요새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요새 정부 3.0 하면서 다 그 서버를 만들고 있어요. 공개용 서버, 데이터 공개용 서버. 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 알거리용은 그래도 돼요. 근데 빅데이터 분석용은 그러다 보면 엄청난 서버 비용, 네트워크 비용, 엄청난 비용을 지금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 알거리를 위한 공개는 그렇게 가더라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어떤 그 로그성 데이터는 이 사이즈도 많다 보니 이런 식으로 유통을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고, 그 체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데이터 R&D를 통해서 백업이 돼야 될 거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R&D는 정보 보호와 정보 활용,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거고, 그 체계를 빨리 잡는 게 중요할 거고,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가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두 남녀가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최초의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나왔을 때 워싱턴 포스트에서 야, 괴물이 나왔다. 사람 죽이는. 근데 뭐 이게 지금 2년 전에 만든 슬라이드라 12년으로 돼 있네요. 오늘날의 자동차에는 이 많은 기술들이 안전성을 담보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하드웨어 R&D예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R&D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사회적으로 합의를 못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이뤄갈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거 데이터 R&D의 기대 효과인데요. 우리가 지금 옵트인을 버릴 수 없다면 개인정보, 식별정보에는 옵트인을 쓰고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옵트온을 쓰자는 얘기고요. 그걸 썼을 때 우리가 수직적인 어떤 전통이, 우리 지금 이거 되게 잘합니다. 우리 산업을 되게 빨리 했고 정보를 잘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수직적 분업 능력과 새롭게 만들어야 될 수평적 협업이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여기서 데이터 R&D 가버넌스가 된다면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이런 키워드들이 잘 돼서 발전이 계속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